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째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하세요? 아니, 어떻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정사상 보여줄 수 없는 만행에 가까운 그야말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3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도 봤지만요. 오늘 하루 종일 국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네, 맞습니다. 정말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앞서 보신 것처럼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네. 과정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무슨 즉각 연극하듯이 말하네요. 네, 네. 네, 연극은 아니고요. 네, 네.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아하. 또 여기에 한국당이 재차 반발을 하면서 네.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고성도 나오고요. 예. 몸싸움도 중간에 잠깐 있었던 직전까지 분위기네요. 갔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 밖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세안 순방 중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요.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번국가적 기구 구성 적극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이 기구 위원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떠나서 지금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고 있죠? 네, 이동했습니다. 했나요? 네. 했나요? 좋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이게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기록적으로 늦게 문을 연 국회가 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조금 전에 이제 이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다시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문인데요. 앞으로 국회 일정이 순탄하게 굴러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또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간에 또 상당히 이견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당하고 이제 다른 당하고의 이견이 큰 상황이고 지금 계속 국회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루 종일 몸싸움과 고성이 좀 난무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의 협상 전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요. 단계적 해법을 수용하는 듯했던 미국이 일괄 타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서 오늘은 대화론자로 통하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이 정말 한 번에 끝내는 원샷 협상인지 아니면은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완성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은 포함하는 건지 아직은 불명확하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북한이 내놓는 입장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은 오늘도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단계적 해법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당분간 북미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전문가들은 단계적 해법으로 가더라도 아무튼 단계를 줄이는 게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 뉴스는 아닌데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고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전해보다 7%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교육은 늘어났는데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이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둘러싼 여야 갈등, 또 다시 파행 위기를 맞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어제 전두환 씨 재판을 둘러싼 각종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외교안보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 또 각종 정부 정책 관련한 소식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이윤석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게 문제가 됐죠.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고성이 난무하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이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반장의 발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그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건설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거야. 어때 대통령을 무슨 이게 무슨 연설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제 그만해요,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문희상 의장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만. 이제 그만. 조금만 냉정해 주십시다. 앉아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국회는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여기서 처음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연설이 끝나긴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연설이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회부 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막말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반대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거듭 반발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한국당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보냈는데요. 한국당 공보실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본 뜻을 참조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여야 갈등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별도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도 함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일 중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일단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야3당은 비례대표 75석에 대해서만큼은 정당 득표율의 의석 배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주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여야 4당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낙장불입이다 이런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의원직 총사퇴다 이렇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태도에 대해서 놀라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패스트트랙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부 회의에 새로운 반장이 추가되는 법안이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이 동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담당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곧장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는데요. 여기선 또 90일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선 60일이 주어지는데요.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될 경우엔 자동으로 찬반 표결에 들어갑니다. 모두 더하면 얼마죠? 330일이 나옵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간 이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붙일 경우엔 기간이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최장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국회 보좌진 출신 변호사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말은 패스트 트랙이지만 실제로는 3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취지와 다르게 슬로우 트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여야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전에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선 좀 제대로 돌아갈까 싶었는데 또다시 파행을 빚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또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반장의 오늘 발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3월 국회가 올 들어서 이제 기록적이었잖아요. 가장 늦게 문을 연 3월 국회였고 어제 겨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단 이틀 만에 다시 파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관련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요.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그 미세먼지 법안 통과 가능성도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반장이 얘기했던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 간의 지금 갈등 국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국회 파행 소식은 이따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당정청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최 반장,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이 오전 협의서 이 정권을 초월한 일관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하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체 이 행정위원회로 설치가 돼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이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해서 총 19명 규모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서 정치적 중립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일관성 있는 정책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특히 이제 교육 같은 분야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4.3 보궐선거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경남 통영, 고성, 창원, 성산 두 곳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치러지는 건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현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또 이 특히 여기다가 한국당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리더십을 처음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또 승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일단 어제도 이 창원 현장을 방문해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주장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창원 현장 최고위에서 한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사 직전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남도민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아예 그쪽에 창원 쪽에 숙소를 구했다면서요? 예, 거기 네. 마련해달라고 또 말까지 어제 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창원 성산이잖아요. 여기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창원 성산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그런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없을 경우엔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 불복 세력에게 지역을 넘겨줄 수는 없다면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의당 쪽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진보 정치, 노회찬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고요. 진보 정치가 다시 한번 꼽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선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3자 원샷 단일화를 3월 4일 날 제안했고 그리고 3월 6일 날 정의당이 그에 대한 동의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단일화에 협상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 전 양측은 오는 25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중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중당은 정의당을 향해서 어떤 진보적 가치와 원칙을 갖고 있느냐며 정의당은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회사원들한테는 큰 관심사죠.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기재부와 여당 모두 그 현행 유지, 일단은 연장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조정식 좋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네. 그런 얘기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 어제 이제 강제영의 톡쏘는 정치에서도 다뤘고 국민적 관심사도 큰 사안이죠. 이제 버닝썬, 이제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가수 승리 씨 얘기를 다뤘고 이제 정준영 씨 문제로 이 문제가 지금 비화된 상태입니다. 정준영 씨가 지금 잠시 후에 이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공항 도착 소식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나경원 발언에 국회 아수라장, 청와대 유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 씨가 어젯밤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안무치다 이런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특히 5.18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이 당당한 전두환을 만들었다며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12시간의 외출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연희동 집을 출발해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어제 귀가 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렀는데요. 약 20분 동안 진료를 받았고 응급실에서 나온 뒤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자, 12시간 만에 도착한 연희동 집 앞에는요. 시민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내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이름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 전 씨가 집에 돌아오기 약 1시간 전쯤에는요. 오토바이를 탄 시민 2명이 집 대문에 이렇게 날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계란 폭탄을 받은 전 씨의 연희동 집은요. 전 씨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월남 가서 연대장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이 집을 혼자 지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북쪽에서 이북에서 늘 그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포를 쏘든지 뭘 쏴도 여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핵무기, 원자탄 이외에는 어떤 걸 쏴도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자, 집 자랑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오후 3시 45분에 끝났지만 법원을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이 경호원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향했지만 취재진과 시민들이 뒤엉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죠. 전 씨는 이 아수라장을 해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또 차량은 곧바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요. 바로 거센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그동안 전 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알츠하이머, 즉 치매로 기억이 온전치 않아 재판에 갈 수 없다라고 했었죠. 1931년생, 90에 가까운 나이인 만큼 사실 고령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아수라장을 뚫고 차에 무사히 올랐고 또 법원에 도착해서는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지나쳤죠. 걸을 때도 부축은 필요 없어 보였는데요. 평소 건강관리법을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먹고 노니까 건강이 좋은데. 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힘이 많이 듭니다. 먹고 노니까 건강할 수밖에. 자, 건강의 비결 바로 먹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전두환 씨는 대통령 재임 때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했다는 점을 늘 자랑스럽게 업적으로 내세웠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용인술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 전문 분야를 모두 선발해서 보좌진으로서 주요직을 맡겼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는 기초를 양반 계실 때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반 재임했을 때 우리가 이북보다 못 살았어요. 저는 마누라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군사를 제외하고는 교육이면 교육,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이렇게 전문가들을 잘 등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제 성장과 밀접한 상업, 무역, 공업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 부처 바로 상공부였는데요. 전 씨가 상공부 장관으로 점 찍었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후에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전두환 정권 때 당신을 상공부 장관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했지. 그때 갔으면 뭐 했겠어. 가지 않고 나랑 일한 게 더 좋지 않았어? 정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잘하셨습니다 고 대답했다. 자, 당시 MB가 장관이 됐더라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합니다. 자, 당시 어제 75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전 씨 측은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전 씨 측은 헬기 사격설의 진실은 확인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철저히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했던 여야 4당, 전두환 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배경으로 일제히 한국당을 지목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조차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날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저토록 당당한 전두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5.18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는 망언의 뿌리가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5.18 망언 3인방 의원의 제명, 5.18 비방 왜곡 날조 처벌법의 처리, 그리고 5.18 진상규명회의 주속한 운영 등 시급한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죄 없는 전두환, 민주당 후안무치입니다. 네. 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전두환 씨가 어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죠. 그러면서 동시에 5.18 망언 논란 관련해서요, 한국당 의원 3명, 관련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보이는 뻔뻔한 행태에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니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도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태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 씨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5.18 망언들에 대한 국회 제명, 퇴출 등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망언 삼민방을 옹호하거나 감싸지 말아야 합니다. 망언 삼민방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한국당 태도는 전두환 씨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또한 5.18 망언의 뿌리가 전두환 씨라면서 국회는 5.18 망언 3인방 의원의 제명과 이 관련법 통과 같은 시급한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전두환 씨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뻔뻔함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때 가동됐다면 전 씨가 그렇게까지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였을지 아쉬울 따름이다라면서 현재 조사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당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한국당 안에서도요, 5.18 망언 관련한 의원들에 대해서 아무튼 어떤 시기로든 결론은 빨리 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이 당 차원의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종명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의원총회 표결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의를 표명한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후임 인선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은 김세현 의원은 5.18 망언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세현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징계유예 처분을 당시 당윤리위에서 내렸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진태 의원님에 대해서는 경고, 또 김술래 의원님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전당대회 후보 신분이라서 징계 유예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두환 씨 재판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요. 전 씨에게 적용된 게 사자 명예훼손죄잖아요. 일단 전 씨 측은 어제 법정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논란의 그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고, 또 조비오 신부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죄 자체는 적용이 상당히 엄격하다면서요? 네, 뭐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사자 명예훼손은 이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적시를 한, 그러니까 이 고의성도 함께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쓴 게 허위인지, 그리고 전 씨가 이 허위인지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썼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설명했지만은 그토록 이제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면은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입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발언의 고의성이 인정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거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엔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그 2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의 형을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전두환 씨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은 인정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씨의 경우에는요, 이번 고반장, 이번 형사 재판 외에도요, 다른 재판이 여러 건이 지금 계류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5.18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씨의 회고록이 발단이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식김굿의 재물이라고 주장을 하자 5.18 관련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5.18 단체 4곳엔 각각 1,500만 원, 또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연희동 자택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죠. 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자택 환수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는 연희동 집은 부인 이순자 씨의 명의 재산이고 범죄 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문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거의 내지 않았죠. 검찰이 현재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토지 매각, 또 미국 내 재산 반환 등을 통해서 현재 1,174억 9,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전체 추징금의 절반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1,030억 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외에도 민사 행정 소송이 다 걸려 있네요. 자, 이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5.18 관련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른바 심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5.18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줄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 씨가 이 관련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서 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 씨가 최근 한 인터넷 언론에 심의에 대한 자료, 삭제 대상인 영상물, 그리고 삭제 요청자 등의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방심위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정보를 현직 방심위원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위원인데요. 이 위원은 이 심의 규정에
민원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시민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로 위원에 대해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아, 자진 사퇴를 권고했군요. 맞습니다. 파장이 좀 더 커질 그런 분위기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민주당 후안무치 전두환 한국당 비호 때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 상황과 달리 청와대는 오늘 조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이기 때문이죠. 브루나이에 이어서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내부 입장 정리를 끝내고 북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대회에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순방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2월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뭐다 바빴던 터라 올해 첫 해외 순방인데요. 친남방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로 아세안 국가들을 선택했습니다. 자, 브루나이, 문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요.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열대우림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돋보이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인구 40만이 조금 넘는 이슬람 왕국인데 우리나라와는 1984년부터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 브루나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2조 원 규모의 사업, 이 템브롱 대교인데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는 2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15분, 20분 걸려요. 네, 그래서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죠. 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듯이 브루나이에도 한류가 한창입니다. 브루나이 국립대 학생들도 한국어 수업에 열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찾았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은 열대우림이 있는 나라답게 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가족관계,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남동생, 형부 2명, 올케, 조카 2명, 그리고 저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머니는 파인애플을 좋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일을 좋아하세요? 예, 저는 과일을 거의 다 좋아합니다. 두리안 많이 먹어봤습니다. 두리안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을 브루나이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하는 걸 보고 감격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열정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아침 두 번째 순방국 말레이시아를 향했습니다. 이 수도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익숙한 쿠알라룸푸르고요. 또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최근 전 세계 20억 무슬림이 먹고 쓰는 제품인 할랄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장시켰는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우리 기업이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에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전시회를 개최해서 세계 할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 얘기가 나온 김에요. 어제 말레이시아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격 석방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법원은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Saya sangat bahagia hari ini bisa bertemu keluarga saya. Selama 2 tahun saya menjalani proses hukum di Malaysia. Dan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saya dan keluarg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Bapak Jokowi dengan secara pribadi.
네, 아이샤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국적의 여성 도안 티 흐엉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 주 말레이 북한 대사관 담벼락엔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낙서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불로 가려놓기 전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 타도 연대혁명,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등의 문구가 보입니다. 참고로 자유조선은 김정남이 피살된 이후 아들 김한솔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자, 이어서 북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위 악역을 자처한 볼턴 보좌관과 달리 협상파로 알려진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역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며 빅딜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맞물려 미국의 무게중심이 압박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The lifting of sanctions will come with attaining that goal. 네, 비건 대표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라면서 협상 창구 역할을 자처했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선 강경파 볼턴 보좌관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즉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폐기까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2차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행보에 집중할 뿐 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매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새 세계의 요구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결렬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재개, 그 직후 나온 비핵화 입장. 자, 북한 내부적으로 북미 후속 전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동창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자, 관련 소식 역시 들어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침묵 깬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 확고입니다. 네,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굿캅, 배드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악역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담당을 해왔다면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협상파였잖아요. 제가 대화론자라고 많이 불렀는데 비건 대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이제 일괄 타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볼턴 보좌관의 주장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최 반장. 네, 그 비건 특별대표가 워싱턴에서 열린 핵 정책 컨퍼런스 자담회에 참석해서 이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대북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간에는 미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서나 또 취재진의 질문에나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신 그 사이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잇따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 라면서 북한을 압박해 왔었죠. 자, 오랜만에 입을 연 비건 대표 볼턴 보좌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점진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 그게 미국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다. 아주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를 꺼리는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를 원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미국의 입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라고 주장한 건데요. 다만 외교적 해법도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Well, let me start by saying the obvious, that diplomacy is still very much alive. And while we haven't made as much progress in the 6 months as I would have hoped coming in on the first day, we stay closely engaged with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We have been closely engaged with the North Koreans, especially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it's certainly our expectation we'll be able to continue that close engagement in order to advance the shared goals of the two leaders as expressed in the Singapore summit.
네, 온건파인 비건 대표마저 이전의 단계적 접근 방식에서 일괄 타결 빅딜로 선회한 배경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태도에 대한 이 미국의 실망감, 또 불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후에도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고 미국 정부 당국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해왔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1차 회담부터 2차 회담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했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협상 국면을 고려해서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And he wants to denuke, but he wants to just do areas that are less important than the areas that we want. We know the country very well, believe it or not. 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 네, 또 여기에 회담 결렬 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북 협상의 무게중심을 압박 쪽에 더 실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에 돌아간 다음에 경제 관련 일성을 한번 쏟아낸 적은 있었죠. 근데 비핵화 관련한 입장이 이제 북한 내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요. 오늘 북한 매체가 일제히 관련한 입장을 소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해왔던 북한 매체들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제히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렬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외무성 부원 필명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미국과의 입장차, 관점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예요. 네, 이 통일신보 북한 매체인데요. 전날 옳은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영변 폐기 그리고 일부 제재 해제안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의 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동맹국의 방위비 압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버닝썬 사태 관련해서 이제 승리 씨 문제로 이게 사태가 번졌고 다시 이제 정준영 씨 문제로 지금 이제 비화됐잖아요. 관련해서 정준영 씨가 이제 곧 공항에 도착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행기가 공항에는 도착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정준영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요. 글쎄요, 나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을 연결해서 잠시 이따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비건 점진적 비핵화 안회 북과 대화 지속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가 감사를 벌인 결과를 취합한 거죠. 오늘 일부 언론은 한유총 SNS 대화 내용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치원 원장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 A구에, 또 한 사람은 B구에 각각 다정의 유치원이라는 같은 이름의 유치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A구 다정의 유치원 원장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B구 다정의 유치원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부부라지만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 관리도 힘들 텐데 배우자의 유치원 행정실장 일까지 한다. 자, 어쨌든 A구 다정의 유치원 원장이자 B구 다정의 유치원 원장의 배우자인 동시에 행정실장인 이 사람, B구 다정의 유치원에서 월 300만 원에서 550만 원씩 2016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모두 1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죠. 서울 D구에 국공유치원을 설립한 이분. 자, 국장이 나오네요. 네, 국장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설립자이긴 하지만 현재는 유치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130만 원씩 급여 5,850만 원, 그리고 휴가비 2,100만 원가량을 타갔습니다. 아무리 설립자라지만 130만 원이라는 돈이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그것도 무려 4년 가까이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발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중 일부입니다. 들어본 이야기 같다. 지난해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최근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5년 9개월간 적발된 6,908건의 비리가 공개된 바 있는데 앞서 소개한 사례는 그 이후, 그러니까 대략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추가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같이 추가로 밝혀진 비리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선 앞선 조사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뒤늦게 공개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여론이 뜨거워졌던 최근까지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작년 10월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적발된 유치원도 상당합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온 국민의 분노로 그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회계부정, 사적 사용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네,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위생 관련 문제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로의 반이 유치원 6평 남짓한 화장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급하는 급식을 합니다.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건데요. 화장실을 반으로 개조해서 조리를 하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아직까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선 때 아닌 야당이 한국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당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가수 정준영 씨가 조금 전에 공항 입구로 나왔습니다. 관련한 취재진들이 몰려들어서요,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아마 정준영 씨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을 분위기 같아요. 네. 그대로 복장. 원래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냥 걸어갔군요. 지금 뭐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말을 아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귀국해서 한마디 좀 입장을 밝히고서 이제 검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포토라인이 이제 만들어졌을 텐데, 아까 그림 다시 조금 볼 수 있나요? 네. 모자를 깊게 모자를 눌러쓰고 정준영 씨가 그냥 빠르게 걸어서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는, 지금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저기 정준영 씨의 모습이 보이죠? 파란 모자를 눌러쓴 정준영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정준영 씨를 기다리는 취재진들이 이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준영 씨는 이제 바로 그냥 옆에 이제 기자들이죠. 네. 옆에 기자들이 붙어서 한마디 물어봤지만 포토라인이 무너졌고 정준영 씨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 밖에 영상은 저희가 이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밖에 대기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취재진들이 몰려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준영 씨 사태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저희가 강지영의 톡쏘는 정치에서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 어제 저희가 이제 승리 씨 문제를 다뤘고요. 이제 정준영 씨 관련해서는 이제 성관계 몰카 문제로 지금 사태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에요. 이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톡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반장 중간에 발제 끊어서 미안한데 혹시 이어갈 수 있어요? 예, 바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요,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는요, 때 아닌 야당이 한국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당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보시죠.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위원회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한 자리입니다. 다른 당을 야당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그게 어느 당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자체는 우리 국회 관례상 그건 옳지 못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야당입니다. 물론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네, 중요한 건 일부 야당이 어디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럼 유치원 3법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3법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앞서 또 이 반장이 설명을 또 잘 해줬듯이 이 패스트트랙 사실 슬로우 트랙 그러니까 이름과 달리 굉장히 느립니다. 교육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각각 정해진 자동 상정 기한이 너무 길어서 이거 다 기다리면 법안 통과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 교육위 통과라도 우선시켜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좀 줄여보자는 거죠. 교육위는 오는 14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유총 회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지난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보면 한유총이 최근 어떻게 내부 여론을 조성했는지, 회원 간 대화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의 속셈은 대형 유치원은 3법으로 집어먹고 설립자 감옥 보내고 중소형 유치원은 시행령으로 폐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다녀오더니 완전 북한식 타가소 방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네, 물론 일부겠지만 이런 분들이 내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끊이지 않는 유치원 비리. 네, 들어가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대화방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방금 고반장이 소개한 내용 말고도요. 대화방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다면서요? 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현 정보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한 회원은요. 주사파들의 언어 전술은 반드시 이면에 담긴 뜻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책 기조에 북한을 추종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적폐청산은 우파 인사를 반동으로 몰아 숙청을 감행한다는 뜻이고 공정경제 회복은 계급혁명으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재산을 몰수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한다는 것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다른 회원은 이 모든 유치원이 국공립이 되면 그야말로 공산주의식 타가소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만든다고 해도 국공립이 곧 공산주의 타가소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대화방에선 이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회원은 태양이고 영도자이신 유치원의 이덕선님 의향대로면 승리는 코앞이죠. 이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이번 개학 연기 사태 이후에는 이덕선 이사장은 최고의 수장이다. 나라를 상대로 이만큼 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개학 연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부가 유치원 비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잖아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물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충원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신개념 유치원, 그러니까 그 매입형 유치원하고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죠. 맞습니다.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정부나 교육청 등이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아예 새로 짓는 것보다는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연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말 그대로 이 부모님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이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한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부모님들이 하겠다고만 하면
서울시에 또 사회적 투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일단 부모 협동조합으로 설립만 하면 저희가 공영형 유치원으로 바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기 상태에 저희가 있습니다. 공영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공립 수준의 지원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조 교육감은 또 2021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을 120개 정도 계획 중이고 초등학교 부속 병설 유치원뿐 아니라 매입형 유치원도 30개 정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국회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예정 사항이니까 잠깐 좀 짚어볼게요. 내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원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어서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여파로 내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보다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이 차량 이부제 시행이나 발전소 가동 중지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오늘 청와대가 관련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청와대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설 미세먼지 해결 기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세먼지 상황은 어때요, 최 반장? 일단 오늘은 좀 초미세먼지가 심했는데요. 오들면서 약간 나아졌고요. 내일 날씨를 좀 보면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일단 전국 대부분이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제주 지역 등은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오전에는 안 좋았어요. 네. 오후엔 좀 낫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수용 지시로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오랜만에 묻네요. 고 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역시 아무래도 전두환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것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영만 강님은요. 치매 환자가 말도 알아듣고 삿대질도 하나. 또 이정환 님은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면 애초에 망언의 명예훼손은 안 했을 듯. 또 김혜연 님은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끝까지 형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이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영엘님은요. 지역구도 일 못하는데 비례대표 그냥 돌아. 또 강물림은요. 비례대표 일 잘하는 거 못 봤다. 세비 아깝다. 또 항아리님은요. 국회의원 줄어들면 특권도 더 늘어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양반장 관련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요. 커크88님은요. 그런데 양반장은 어디 간 건가? 선보러 가서 못 나왔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반장 어디 있어? 돌아와. 이렇게 또 덧붙여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양반장은 휴가 가 있습니다. 내일 돌아옵니다. 네. 선은 봤어요? 모르죠? 그거는 내일 한번 확인해. 네, 그건 알 수 없죠. 예. 네. 또 이 간우 김님은요. 양반장이 없으니 최반장의 실권을 잡는군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확인된 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이제는 버닝썬 게이트라고까지 불립니다. 도대체 이 끝은 어딜까요? 성접대 알선 의혹이 담긴 승기 씨 카톡방에 정준영 씨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어제자 S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말 정 씨는 지인과 카톡방에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고 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체방에 불법 영상을 수시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10개월 동안 피해 여성만 10명이 된다고 합니다. 불법 영상을 공유한 대화에서 자신을 쓰레기라고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 씨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씨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해외 촬영도 접고 조금 전 귀국했는데요. 고정 출연 중인 각종 프로그램도 정 씨의 출연을 중단시키고 촬영분도 편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준영 씨의 몰카 논란은 하이라이트의 멤버인 가수 용준영 씨와 FT 아일랜드 이홍기 씨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제 보도에 용모로 대화 내용이 나가면서 가수 용준영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용준영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앞뒤 상황을 배제하고 짜깁기 되어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당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심코 반문했던 말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언행을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기 씨 역시 팬들과의 익명 소통 창구 카톡방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구먼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준영 씨 이외에도 또 다른 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는 알려줄 수 없고 피의자 총원과 세부 수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른바 몰카를 찍고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체방에서 용인하고 격려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용인하고 상호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날르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조금 전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정준영 씨는 조금 전 미국에서 귀국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클럽 사건에서 이젠 연예인 몰카 사건으로 확대된 만큼 경찰과 유착 관계를 비롯해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증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뜻도 밝혔죠. 내일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잘 챙겨서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원래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은 국회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 내일 잘 챙겨서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통계청이 내일 관련 고용 동향 통계를 발표합니다. 앞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5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내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5.18 망언 등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반장 오늘 내일 어제 오늘 고생했어요. 이틀간. 양반